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토양 환경 끝까지 함께하는 전나온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토양 환경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자, 토양 환경 기사 자격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격증의 개요하고 그리고 자격증의 개요라고 하면 여기에 시험 개요도 들어 있겠죠? 근데 요것만 설명드리면 사실 OT를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 토양 환경 기사라는 거는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이 토양 환경 기사인지 에다가 그걸 알게 되면은 결국에 토양 환경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 건지 시험 준비 방법을 이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토양 환경 기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토양 환경 기사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소양들이 있겠죠? 근데 그 소양들을 우리가 뭐 면접 시험 봅니까?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서류 시험 봐요?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시험을 보는데 시험에서 토양 환경 기사가 되기 위한 소양들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 환경 기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토양 환경 기사는 토양의 오염 상태를 판단해야 돼요. 무수한 토양의 오염 상태가 있겠죠? 뭐 중금속 오염일 수도 있고 유류 오염일 수도 있고 또는 토양이 산성화될 수도 있고 토양이 염류로 인해 갖고 굉장히 염도가 높아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한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해야 그에 맞는 정확한 처방을 할 텐데 자, 먼저 판단을 했어요. 아, 이 토양은 폐기물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침출수가 많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중금속 오염이 됐을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판단을 예를 들어서 했어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 오염 정도가 정량적이고 정성적으로 어떤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자, 정량적이고 정성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정량적으로는 오염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는 거, 정성적으로는 어떤 오염물질이 들어있는지를 안다라는 거야. 자, 중금속 오염인데 거기에 수은이 들었을지 납이 들었을지 카드뮴이 들었을지 모르는 일이죠. 그거는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실험을 해보니까 아, 카드뮴이 농도가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 양까지도 분석을 통해서 오염 정도를 산출할 수가 있겠죠. 정도를 산출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자, 오염이 됐어요. 오염이 예를 들어서 카드뮴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토양이 100 정도가 오염됐다고 하겠습니다. 기호 이런 건 절대 안 쓸게요. 아직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하셨으니까. 자, 얘를 어디 기준으로 봤더니 30만큼은 떨어져야 된대요. 무슨 기준으로? 그렇죠. 법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법은 토양환경관계법규입니다. 그 토양환경관계법규에서 예를 들어서 카드뮴 기준이 30이에요. 그러면 얼마만큼을 정화기술을 통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최소한 70은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이 바로 법규 기준에서 나온다라는 거. 자, 준수할 수 있도록 해서 결국 오염을 정화하고 토양 환경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토양 환경 기사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토양 환경 기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죠? 그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뭘까요? 토양 환경 기사의 바로 과목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토양 오염에 대한 지식이고 오염 여부를 판단하고 그거를 법적인 테두리 안에 처리해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고 과목을 보니까 자, 이런 과목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토양에 대한 오염 상태를 판단하려면은 지식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 전체적인 토양에 대한 지식을 집어넣는 게 그 과목이 토양학 개론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었죠? 오염 정도를 정량적이고 정성적으로 분석해야 되는데 분석하는 그 기술이 바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조사 기술이에요.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아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 실험하는 게 토양이나 지하수는 굴착이라는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굴착을 할지 말지 판단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다른 수질이나 대길보다는 이 조사 기술의 조금 포션이 좀 넓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이제는 어느 정도인지 알았으면 정화를 해야 되는 거죠. 정화하는 기술들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관계 법규가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간단하게 시험 개요를 보겠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아실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만 짚어볼게요. 필기는 객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총 80문항이고요. 과목은 4과목이고 통과하게 되면
통과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평균 60점이 넘으면 돼요. 그러니까 네 과목을 합산해 갖고 평균 내면은 합이 60이 넘었다. 그러니까 딱 60점까지도 합격이죠. 60점 이상 되면 합격이고 과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과목은 30점 맞고 한 과목은 90점 맞았어요. 평균 내니까 나 60점 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다 되는 게 아니라 한 과목이라도 40점 무조건 이상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점 미만이니까 40점까지는 돼요. 35점부터 과락입니다.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나면 전체 그냥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통과하게 되면 이제 실기를 보게 되는데 실기는 보통 문제가 한 20문제 정도. 그래서 한 18문제 나올 때도 있고 한 22문제 정도 나올 때도 있는데 그 정도 바운더리 내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뭐 시험 사지정사, 응지사, 뭐 합격률 이런 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그러면 이제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아까 그 네 과목은 반드시 토양 환경 기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소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나 그 네 과목 잘 공부할 마음이 생겼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거예요. 자, 한 줄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필기하고 실기를요 절대 따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앞에 과목을 다시 한번 볼게요. 토양학계로 지하수 오염 조사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정화 기술이 있고 관계 법규가 있어요. 한 번에 실기를 통과하려면 4개 다 잘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토양에서 중요시되는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도 중요시되냐면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는 과목이 있겠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무 나가가지고 측정하고 야 이제 정화해야 되는데 이거 법전 들고 다니면서 또는 내가 외운 지식으로 이거 법적 기준으로 얼마입니다 하면서 법적 기준을 완전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 조사 기술이 경험치가 또는 정화가 이렇게 많이 해봤더니 이런 토양은 중금속 토양은 이 기술로 잘 되더라 라는 그런 경험치가 더 중요할까요? 경험치가 더 중요하겠죠. 이게 실무적인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해하려면 베이스가 되는 게 토양학 개론이 되니까 결국 요 1, 2, 3 과목이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실무에서 문제 비중을 봐도 어디가 많이 나오겠어요? 1, 2, 3 과목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법규는 거의 내질 않는다라는 거고 실무적인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실무자들도 법규는 실제로 찾아보면서 보는 거예요. 확인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자 실기를 한 번에 대비하려면 특히나 1, 2, 3, 4 과목 중에 뭘 잘해놔야 된다는 겁니까? 1과목, 2과목, 3과목 특히나 1, 3 과목을 잘해놔야 돼요. 1, 3 과목을 잘해놓으려고 봤더니 1, 3 과목의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외워서 답 나오는 것도 있지만 개념을 이해해야 문제를 풀고 개념 이해를 통해서 계산 문제를 푸는 것들이 1, 3 과목에 많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 개념 이해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봤더니 공학적 사고를 통한 문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결론은 이거예요. 공학적 사고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문제를 바라볼 때 이거 공학적 사고로 봤을 때 이렇게 해결하면 잘 해결이 되겠구나 라는 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예요. 이게 뭐 한순간에 생깁니까? 그리고 이거 생기려면은 뭐 이거 문제 시험 합격한다고 이것까지 만들어야 돼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찬찬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공학적 사고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태 공학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아닌 분이라고 하면은 100% 다 공학적 사고로 시험 볼 때 동안은 바꿔야 돼요. 그러면 문제 해결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공부하는 게 아주 재밌어지고요.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토양 오염에서는 사실은 그 오염의 형태가 지금 아직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한 상태에서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굉장히 고민 많이 하다가 요걸 갖고 왔습니다. 그래도 산성비가 토양이랑 연관이 굉장히 크고 산성비라는 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오염의 형태이기 때문에 요걸 좀 예시로 갖고 왔어요. 자, 공학적 사고라는 거는 그 공학적 사고의 반대말을 제가 좀 한번 써볼게요. 공학적 사고의 반대말. 제가 정의 내린 게 낭만적 사고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낭만적 사고. 공학적 사고가 뭔데요? 문제를 해결할 때 공학. 현재 나와 있는 과학 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학적 사고입니다. 뭐 갖고 해결한다고요? 과학적 지식,
과학적 지식을 이용하면 그걸 갖다 공학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과학적 원리를 발견하면은 그건 순수과학이라고 하는데 이용하면 그 공학이라고 합니다. 나 문제 해결하는데 여기 이런 원리들이 있었잖아. 요거 이용해서 나 좀 처리 좀 하자고. 이게 공학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공학적으로 문제 해결을 접근하는 거하고 반대로 낭만적 사고. 자, 이제 예시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산성비라는 문제가 있다. 요거 해결하기 위해서 낭만적으로는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야, 산성비 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특히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건 뭐였냐면 문화재가 손상된대요. 우리 갑자기 좀 기억이 안 나는데 10층 석탑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산성비 때문에 걔가 특히나 이제 막 석회질로 돼 있던 애인데 석회질은 산성비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막 손상되다 보니까 그 박물관 안에 실내에다가 이렇게 10층 석탑을 쭉 집어넣은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화재 손상이. 산성비 때문에 일어나니까 야, 산성비 안 나게 좀 막아주라. 우리 그 문제 일단 시민의 의식을 좀 고취를 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되는 이런 여론이 형성되면은 우리가 법규 같은 걸 좀 제정할 수 있을 거잖아. 그 법규를 통해서 공장들 규제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환경 문제가 이런 식으로도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러한 사고를 가지면은 우리가 답을 고르는데 우리가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별반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도움이 되는 상황은 뭐냐면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그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봤을 때. 자, 그러면 산성비가 일어나면 일단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지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토양환경 기사니까 자, 비가 내리는데 빗물에 산성을 많이 띤 이 빗물이 토양에 내린다. 그러면 토양은 산성이 됐을 때 제가 쉽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토양이 이 입자가 하나 이렇게 생겼다고 하겠습니다. 그 입자들이 잘 뭉쳐져 있어야 돼요. 이 뭉친 정도를 갖다가 입단이라고 하는데 이 입단이 잘 형성이 돼야지만이 요 주변에 미네랄들도 잘 흡수할 수 있고, 그러니까 미네랄이라는 건 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고 수분도 잘 보유할 수 있고 필요 없는 수분들이나 공기들은 잘 통기나 통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작물 생성이 식물 성장이 잘 되게 하려면 입단이 잘 형성돼야 되고 잘 뭉쳐야 됩니다. 근데 자, 그냥 중성일 때는 얘네들이 잘 뭉치는데 산성이 되면은 이 입자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뭐 되면 그렇다고요? 산성이 되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 흩어지는 정도를 방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안 흩어지게 어떻게 해요? 우산 씌워요? 토양의 그 넓은 대지를 못 씌우죠. 그러니까 이미 산성이 됐다. 얘네 흩어져 있어요? 그럼 얘 입단 생성할 수 있게 좀 모아줍시다. 그럼 뭘 집어넣어요? 반대로 알칼리성 물질을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산성이었던 게 알칼리가 들어오면서 중화가 되면서 아까 떨어져 있던 입자들이 다시 뭉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양분 흡수, 수분 흡수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공학적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단시간에 안 되지만 이제 앞으로 저랑 공부를 하면서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공학적으로 바라보고 이건 어떤 과학기술을 도입할까? 이건 어떤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이해를 해볼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리고 제가 모든 수업들을 공학적으로 다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사고가 박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봐도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답이 쉽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실기시험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이건 찍기도 아니고 실기시험은 다 이제 서술을 해야 되는데 서술할 때도 공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지식들만 내가 서술하게 되니까 점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높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한번 자격증을 취득해 보자고요. 이미 좋은 선례들도 있었으니까요. 저를 한번 믿고 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가 일단은 필기를 통과해야 실기를 보겠죠. 그래서 필기 시험에 우리가 자격증 시험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문제은행식이에요. 그럼 문제은행식에 그리고 자격증 시험은 몇 점이 아까 합격 라인이라고요? 60점이 합격 라인. 문제은행이면서 합격 라인이 60점인 시험들은 모든 자격증 시험이 그런 포맷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모든 자격증 시험에 적용되는 이 필기 대비법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이거를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객관식 10문제 중에 한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더 나올 수도 있어요. 2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지금 뭐 100점 가리는 게 아니라 몇 점만 통과하면 합격되는 거예요? 60점. 근데 10문제 다 쉬운 문제 내보세요. 하나도 어려운 거 없고. 조금만 공부해도 다 붙어버리겠죠. 그럼 시험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다 붙어버리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10문제 중에 한 문제는 어려운 문제로 나온다라는 거. 모든 자격증 시험이 그러한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도 납득되시죠? 아, 난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이게 100점짜리 시험이었으면 이런 거 내면은 진짜 못 맞추는 문제 내버리면은 답이 없는데 출제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토양학 개론이라는 거 하나만 평생 공부하시는 교수님도 계시는데 그 넓은 출제 범위 중에서 세부적인 부분 하나 딱 내면 진짜 저도 막 이건 뭐야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문제구나. 얘는 일단 별표 처리하고 나중에 한번 들여다보고 나머지 9문제 내지는 8문제를 반드시 맞춰도 넉넉하게 합격되죠. 그렇죠? 그거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맞춰야 되는 거 반드시 맞추는 게 우리가 시험 준비하면서 하는 목표입니다. 7문제, 8문제 안전하게는 9문제까지 완벽하게 맞춰놓으면 평균 70점, 80점, 90점 나오겠죠. 그렇죠? 그거 해놓는 거예요. 나머지 한 문제 그거 어려운 문제 있는데 풀다가 야 이거 어떡하지? 막 논문 뒤져볼까? 막 백과사전 뒤져볼까? 하면서 한 문제 공부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더 슬픈 건 뭐냐면은 그 문제 해결해놨다. 오답 노트에 딱 정리해놨어요. 다음 시험에 안 나와요. 그 문제. 또 새로운 한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럼 또 집에 가서 공부하고 다음 시험에 또 볼 거예요?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자격증 시험은. 그래서 목표가 여기서 나오는 8문제, 9문제를 완벽하게 맞추는 게 목표로 갖고 가자라는 거. 그리고 어려운 문제 유형은 2가지로 나오는데요. 그거를 딱 골라내시면 돼요. 저랑 앞으로 문제풀이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간단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보기 3개가 쉽습니다. 쉬운 보기. 그 다음에 보기 1개가 진짜 어려운 보기가 하나 어려운 게 나와요. 그러면 이런 문제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3개 내가 배운 지식을 통해서 골라낼 수 있는 거 따다다다다 다 골라냈어요. 예를 들어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하나, 쉬운데? 맞아요. 이거 공부했었는데? 맞아요. 공부했었는데? 맞아요. 야, 처음 보는 보기 나왔어요. 그게 뭐라는 거야? 답일 확률이 굉장히 농후하다. 저랑 계속 연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보기 1개가 매우 어렵고 아이고 3개가 매우 어렵고 반대로 나온다는 거죠. 보기 1개가 쉬운이고 뭐 보통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딱 문제 봤더니 야 이거 처음 보는 보기네. 야 2번째도 처음 보는 보기네. 3번째도 처음 보는 보기네. 근데 하나가 내가 반드시 골라낼 수 있는 정보가 나왔어요. 그걸로 딱 찍으면 답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려운 문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맞출 수 있는 거 다 맞춰야 되지만 이거 내가 못 맞추면 어려운 문제도 건들긴 건드려야죠. 그럴 때 어려운 문제 유형이 요렇다라는 걸 파악을 하시고 진짜 어려운 문제 아예 이런 거 또 안 먹히고 진짜 어려운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야 이런 거 나왔구나 하고 넘어갈 줄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멘탈 흔들리면은 큰일 납니다. 그리고 특히나 매년 시험 보면은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매년 그러는 거 보니까 이런 매우 어려운 문제가 80문제 중에 1번에 딱 나와요. 1번 문제 보자마자 야 이번 시험 망했구나. 나 이거 뭐 모르는 건데 2번 문제 봤어요. 풀만하네. 3번 보니까 또 매우 어려운 문제 나와요. 완전 멘탈이 이렇게 흔들리게 만드는데 그걸 여러분들 차근차근 체크해놓고 다른 쉬운 문제 쭉 풀고 자신감 얻어가지고 들여다보면은 풀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없는 번호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해서 해결해 나가자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태까지 강의를 해오면서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얻은 이 노하우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특히나 이제 자격증 시험에 잘 통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틀린 문제 별표예요.